옛날 이탈리아의 어느 마을에 자식도 없이 인형을 만들며 살아가는 제페토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를 깎아 인형극에 쓸 사내 아이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형이 입을 열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인형이 말을 하다니? 제페토 할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식이 없어 쓸쓸했는데 잘 됐군.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나무 인형에게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친자식처럼 정성껏 키우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피노키오는 팔다리에 실을 매어 잡아당기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걷기도 하고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어떻게 키울까 한참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에게 말했습니다. 피노키오야, 착한 아이가 되려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한다. 알겠니? 그러나 피노키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나는 하루 종일 뛰어노는 게 좋아요. 피노키오는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과일 가게에 뛰어들어가 과일 바구니를 쏟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경찰관 아저씨가 제페토 할아버지를 잡으러 왔습니다. 아이가 이런 못된 짓을 한 건 영감이 버릇을 잘못 들였기 때문이요. 아이 대신 당신이 벌을 받아야 하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페토 할아버지가 용서를 빌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관 아저씨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경찰서에 끌고 가서 유치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피노키오는 손뼉을 쳤습니다. 와, 이제 학교 안 가도 된다. 신난다. 피노키오는 실컷 놀다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비가 와서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춥기도 하고 배도 고파 갑자기 처량해졌습니다. 아, 배고파. 뭐 먹을 것 좀 없나? 피노키오는 온 집을 뒤졌으나 빵 조각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에이, 아무것도 없잖아. 밤이 깊어지자 점점 추워져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참다 못한 피노키오는 난로에 불을 지피고 몸을 녹였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발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뜨거워. 피노키오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의자에서 나동고라지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없으니 이제는 걷지도 못하게 됐구나. 피노키오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제페토 할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피노키오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고 학교에 가겠다면 이 다리를 고쳐주마. 네, 착한 아이가 될게요. 학교도 가고요. 피노키오는 선뜻 대답하였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당장 피노키오의 새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다리로 갈아 끼우자. 제페토 할아버지는 타다 남은 다리를 빼고 새 다리를 끼워 주었습니다. 피노키오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제페토 할아버지는 입고 있던 양복 저고리를 팔아 책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피노키오야, 오늘부터 학교에 가서 이 책으로 공부해야 한다. 네, 알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피노키오는
양복 저고리까지 팔아서 책을 사준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피노키오는 인사를 하고 학교를 향해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는 도중에 어디선가 즐거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노키오는 자기도 모르게 음악 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천막 극장에서 인형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인형극을 하는구나. 재밌겠는걸? 피노키오는 인형극이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망설이던 피노키오는 마침내 제페토 할아버지가 사준 책을 팔아 그 돈으로 표를 사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대에서는 인형극이 한창이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넋을 잃고 구경하다가 저도 모르게 무대로 뛰어올라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와, 잘한다, 잘해! 손님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인형을 움직이는 실이 엉켜서 인형극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극장 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야, 이 녀석아! 물 속에 쳐넣어버릴 때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하지만 제가 불에 타버린다면 아버지가 몹시 슬퍼하실 거예요. 그리고 피노키오는 그동안의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에게 그런 좋은 아버지가 계셨구나. 극장 주인은 피노키오에게 그 말을 주면서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아버지께 옷을 사다 드려라. 그리고 아버지 돈으로는 책을 사서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책을 사서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피노키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극장 주인이 피노키오에게 그 말을 주는 것을 여우와 고양이가 보았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그 말을 우리 손에 넣어야 해. 여우와 고양이는 피노키오를 속여서 그 말을 빼앗을 궁리를 했습니다. 지름길로 해서 피노키오를 앞지른 여우와 고양이가 도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피노키오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말을 붙였습니다. 안녕 피노키오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불려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니? 피노키오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이번에는 고양이가 나섰습니다. 이상한 숲에 가서 금화를 묻어두는 거야. 그러면 금화가 열리는 나무가 자라 금화가 주렁주렁 열린단다. 피노키오는 이 말을 고지 듣고 여우와 고양이를 따라 갔습니다. 드디어 이상한 숲에 도착했습니다.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금화를 땅에 묻었습니다. 피노키오, 수고했다. 이제 한숨 자거라. 자고 일어나면 금화가 주렁주렁 달려있을 거야. 피노키오는 속임수라는 것도 모르고 여우의 말대로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피노키오가 잠들었다. 이때다. 여우와 고양이는 재빨리 금화를 파냈습니다. 그런 다음 피노키오를 꽁꽁 묶어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피노키오는 비로소 속은 것을 깨달았으나 여우와 고양이는 재빨리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피노키오가 소리쳤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아름다운 여신이 매에게 명령했습니다. 피노키오를 구해줘라. 그러자 매는 피노키오를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여신은 피노키오를 침대 위에 누이고 친절하게 간호를 해 주었습니다. 여신님, 정말 고맙습니다. 피노키오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 약을 마시고 기운을 차려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여신이 약을 주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거 쓴 약이지요? 물론이지. 좋은 약은 쓴 법이니까. 하지만 아주 잘 듣는단다. 싫어요. 쓴 약은 먹기 싫어요. 먹지 않으면 죽는데도 싫어? 쓴 약을 먹기 싫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피노키오는 끝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여신은 화를 냈습니다. 이런 못된 녀석이 있나? 어서 관을 가져오너라.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토끼들이 관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피노키오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웬 간이에요? 이제 곧 죽을 당신을 넣을 관이에요. 토끼가 말했습니다. 피노키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써도 먹겠어요. 어서 약을 주세요. 피노키오는 약을 받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기운을 차린 피노키오에게 여신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학교에 가지 않았니? 학교에 가는 길에 굶주린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책을 팔아 빵을 사줬어요. 책이 없으니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피노키오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피노키오의 코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코가 자꾸 길어져요. 깜짝 놀란 피노키오가 소리쳤습니다. 피노키오, 거짓말을 하니까 코가 점점 길어지는 거란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피노키오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피노키오가 잘못을 깨달은 것이 기쁜 듯 여신은 크게 웃었습니다. 아하하, 이젠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딱따구리야. 피노키오의 코를 고쳐주어라. 그러자 딱따구리가 날아와 피노키오의 길어진 코를 쪼아 전처럼 해주었습니다. 이제 곧장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려라.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겠습니다, 여신님. 피노키오는 여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차 한 대가 길가에 세워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놀이의 나라로 가는 마차입니다. 곧 출발합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어서 타십시오. 마부가 소리쳐 놀이의 나라로 갈 손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여신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마차를 타고 놀이의 나라로 갔습니다. 놀이의 나라에서는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신나게 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피노키오는 우연히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 키가 당나귀 키로 돼 보였어.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아이들은 몸뚱이까지 당나귀로 변해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피노키오도 당나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목소리까지 당나귀 소리로 변했습니다. 당나귀가 된 피노키오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서커스단에 팔려갔습니다. 피노키오는 여신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후로 피노키오는 매일 채찍으로 얻어맞으면서 재주 부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가엾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후회를 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어느 날 피노키오는 불붙은 굴렁쇠를 빠져나가는 재주를 부리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당나귀는 아무 쓸모가 없다. 저 녀석을 버리고 오너라. 서커스 단장이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은 당나귀가 된 피노키오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피노키오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이 몰려와서
당나귀의 몸을 마구 뜯어먹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피노키오가 나왔습니다. 피노키오는 물 위로 떠오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이때 어마어마하게 큰 식인상어가 나타나 큰 입을 벌려 피노키오를 꿀꺽 삼키고 말았습니다. 으아! 피노키오는 너무 놀라 정신을 잃었습니다. 피노키오가 눈을 떠보니 캄캄한 상어의 뱃속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려고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피노키오는 힘이 솟았습니다. 빛을 따라간 피노키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뜻밖에도 제페토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찾으러 바다에 나왔다가 상어에게 잡아먹혔던 것입니다. 아버지, 그동안 말썽만 피워서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오냐, 난 너를 만나서 기쁠 따름이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의 등을 다정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버지,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요. 나는 병이 들어서 도망칠 수가 없다. 어서 너나 빠져나가거라. 아니에요, 아버지. 제 등에 업히세요. 두 사람은 상어가 낮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상어 뱃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업고 열심히 헤엄쳐서 육지에 다다랐습니다. 휴, 이제 살았다. 힘들었지, 피노키오.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가까운 오두막집에서 쉬게 하고 간호하면서 틈틈이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이제야 피노키오는 진짜로 마음을 바로잡았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곧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노키오야, 네 덕분에 살아났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께 걱정 끼치지 않을게요. 이때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피노키오, 착한 아이가 되었구나. 여신은 피노키오를 진짜 사내아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람이 되었네.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답니다. 끝. 세라는 아버지와 함께 인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7살이 된 세라는 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영국 런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차가 학교에 도착하자 민친 선생님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선생님, 세라를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인도로 가야 하는 아버지는 세라와 헤어지는 것이 섭섭했습니다. 세라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아버지를 못 만날 것을 생각하니 슬펐습니다. 아빠, 안녕히 가세요. 세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아버지와 헤어져 기숙사에서 지내게 된 세라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쑥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공부에도 흥미를 느껴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라는 친구들에게 인도 이야기를 해주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곤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비니어라는 심술궂은 소녀만은
세라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쟤까지 것이 무언데 인기를 독차지한다? 레비니어는 샘이 나서 입을 삐쭉 거렸습니다. 어느 날 세라는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어공주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은 세라를 둘러싸고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일하는 아이 베키가 방 청소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베키는 세라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 자기도 모르게 끌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던 것을 멈추고 다른 아이들 틈에 끼어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요. 이것을 본 심술궂은 레비니어는 베키의 귀를 꼬집으며 소리쳤습니다. 하녀 주제에 뭐라고 있는 거야? 어서 청소나 해. 미안해요. 공손하게 용서를 비는 베키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세라는 화가 났습니다. 레비니어, 심술 부리지 마. 베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니?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입을 모아 레비니어를 나무랬습니다. 그래, 세라 말이 옳아. 베키를 들볶지 마. 레비니어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모두 한패가 되어 베키를 감싸는구나. 어디 두고 봐. 그리고 레비니어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지요. 세라의 이야기가 다 끝나자 친구들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베키, 내 방에 놀러 가자. 세라가 권하자 베키는 머뭇거리며 세라를 따라왔습니다. 베키, 이 케이크 좀 먹어봐. 어머나, 맛있는 케이크네. 난 이런 케이크는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 베키는 마치 꿈이라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세라, 고마워. 베키는 세라와 비슷한 나이였으나 집이 가난해서 학교에도 못 다니고 하녀로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세라는 12살이 되었습니다. 인도에 계시는 아버지도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민친 선생님은 세라의 생일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라의 생일이에요. 모두 함께 축하해 줍시다. 세라, 축하해요. 민친 선생님을 따라서 친구들도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세라, 생일을 축하해. 세라, 생일을 축하해. 세라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의 인사에 답하는 세라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생일 파티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며 흥겹게 놀았습니다. 바로 이때 민친 선생님에게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에서 온 편지를 읽은 민친 선생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파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해요. 세라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다이아몬드 강산이 망하고 게다가 세라의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이럴 수가.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민친 선생님은 화가 나서 투덜거렸습니다. 여러분, 세라의 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내가 세라를 위해 쓴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된 거예요. 민친 선생님은 분하다는 듯 세라에게 편지를 팽개쳤습니다. 세라는 이제 돌봐줄 사람도 없는 가엾은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아빠, 저는 어쩌면 좋아요. 세라는 편지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들도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민친 선생님은 울고 있는 세라에게 매정하게 소리쳤어요. 너는 오늘부터 가난뱅이 고아다. 그러니까 베키와 같이 하녀로 일해야 한다. 지금 당장 그 옷을 벗어라. 일하는데 거추장스럽구나. 민친 선생님은 세라의 옷을 벗기고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혀 지붕 및 다락방으로 쫓았습니다. 베키가 다락방까지 따라와 세라를 위로했습니다. 가엾은 세라, 너무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 그러나 심술궂은 레비니어는 세라의 불행을 기뻐했습니다. 참 꼴 좋게 됐다. 부자라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잖아. 아이, 고소해. 레비니어는 이렇게 말했으나 다른 친구들은 모두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답니다. 무색해진 레비니어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 후로 세라는 날마다 고되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어요. 세라는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날따라 민친 선생님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세라에게 아침부터 먹을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빵집 앞에 은하 한 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라는 그 은하를 주워서 빵집 아주머니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이 가게 앞에서 은하를 주었어요. 아주머니 것이 아닌가요? 빵집 아주머니는 세라가 비록 누더기 옷을 입은 가난한 소녀지만 정직한데 감동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네게 주시는 것인 모양이야. 네가 가져라. 아주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가져도 되나요? 물론이지.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세라는 그 은하로 빵을 6개 샀습니다. 빵집에서 나오니 처마 밑에서 맨발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머, 가여워라. 나보다도 훨씬 불쌍한 아이가 있었구나. 세라는 자기의 배고픔도 잊고 빵 1개만을 남기고 나머지 5개를 모두 그 불쌍한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세라가 돌아간 후 빵집 아주머니는 그 소녀에게 빵을 몇 개 얻었냐고 물었지요. 5개 얻었어요. 그 소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빵집 아주머니는 세라의 착한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착한 아이가 있을까? 그 아이도 몹시 배가 고팠을 것 같았는데. 빵집 아주머니는 빵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 가지고 세라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세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세라의 인정 넘치는 마음씨에 감동한 빵집 아주머니는 불쌍한 소녀를 자기 딸로 삼아서 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라가 다락방으로 돌아와 보니 웬 원숭이 한 마리가 오독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나, 참으로 귀엽게 생긴 원숭이구나. 세라는 얼른 원숭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때 건너편의 이웃집 창문에서 인도말로 원숭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인도 사람이 원숭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원숭이는 여기 있어요.
세라가 인도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국 소녀가 어떻게 인도말을 할 줄 알죠? 원숭이를 데리러 와서 인도 사람이 세라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7살이 될 때까지 인도에서 살았거든요. 아, 그랬었군요. 인도 사람은 세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원숭이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튿날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세라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난로에 불이 활활 타고 있었고 식탁에는 향긋한 냄새가 나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세라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어서 급히 그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락방의 마음씨 착한 소녀에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라는 베키를 불렀습니다. 베키도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글쎄, 나도 모르겠어. 세라, 이런 훌륭한 음식은 처음이야. 아마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일 거야. 세라와 베키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날마다 그렇게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라는 우편으로 선물 상자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락방의 마음씨 착한 소녀에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라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선물 상자를 들고 방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세라, 남에게 온 소포를 가져가는 것은 도둑이나 하는 짓이야. 민친 선생님이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남의 것이 아니라 저한테 온 거예요. 어디 보자. 민친 선생님은 믿어지지 않은 듯 상자에 쓰인 세라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세라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민친 선생님은 세라에게 부자인 친척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세라, 오늘부터는 교실에서 공부하도록 해라. 갑자기 민친 선생님이 세라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라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옷도 다른 곳으로 갈아입도록 해라. 그렇게 쌀쌀맞던 민친 선생님이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라가 지붕 밑 다락방으로 돌아왔을 때 창밖에서 캑캑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보니 이웃집의 원숭이였습니다. 원숭이는 가엾게도 눈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추운 데서 떨고 있니? 어서 이리 들어오너라. 세라는 원숭이를 방 안으로 안아들였습니다. 무척 춥지? 세라는 다정하게 말하면서 난로불로 원숭이의 언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오늘 밤은 나하고 여기서 자자. 세라는 원숭이를 꼭 끌어안고 침대에서 함께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라는 원숭이를 돌려주러 이웃집에 갔습니다. 인도 사람이 세라를 자기 주인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했습니다. 주인은 미소를 띠면서 세라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인도에서 자랐다고 했다는데 이름이 뭐지? 세라라고 해요. 뭐? 세라라고?
그렇다면 네가 바로 내가 찾던 세라라고? 주인은 세라의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많은 돌을 나에게 맡기시면서 너를 찾아서 전해주라고 부탁하셨단다. 세라는 아버지의 큰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젠 아무 걱정 마라. 아저씨, 고맙습니다. 세라는 다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라는 베키를 데리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베키야, 우리 함께 다른 학교로 가자. 세라, 그게 정말이야? 나도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거야? 베키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친 선생님은 세라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세라는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남기를 바라는 것은 돈 때문이죠? 그 말에 민친 선생님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세라와 베키는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와 함께 마차를 타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민친 선생님과 심술장이 레비니어가 분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민친 학교 안녕? 세라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마차가 빵집 앞을 지날 때 세라는 마차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빵집 아주머니와 소녀가 세라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착한 아가씨, 행복하세요. 두 사람은 세라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히 계세요. 옛날 어느 곳에 엄마 돼지와 3마리의 아기 돼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는 성격이 각각 달랐습니다. 첫째는 게으름뱅이여서 늘 낮잠을 자는 꾸러기입니다. 둘째는 덜렁대며 늘 먹기만 하는 먹보입니다. 셋째는 아주 부지런한 또리입니다. 오늘도 꾸러기는 마당에서 쿨쿨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먹보는 자고 있는 꾸러기 옆에서 사과랑 빵을 개골스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리는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할 얘기가 있으니 모두 모여라. 3마리의 아기 돼지는 엄마 돼지 앞에 빙 둘러 앉았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자랄 대로 다 자랐다. 앞으로는 엄마 곁을 떠나서 각자 자기 집을 짓고 따로 살도록 해라. 게으름뱅이 꾸러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럼 요리도 빨래도 내 손으로 해야 하나요? 그야 물론이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꾸러기는 불만이었지만 먹보와 또리는 신이 났습니다. 3마리의 아기 돼지는 집을 어디에다 지으면 좋을까 상의했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인 게으름뱅이 꾸러기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산 위에다 지으면 오르내리기가 힘들 테니까 나는 제일 낮은 산기슭에 지을 거야. 다음에 먹보가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나는
먹을 것이 많은 곳이라야 해. 사과나무가 있는 산중턱에 지을 테야. 끝으로 또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산 꼭대기에 짓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아기 돼지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곳에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산기슭에 집을 짓기로 한 꾸러기는 당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까운 보리밭에 가서 보릿집을 날라왔습니다. 나는 보릿집이 제일 좋아. 왜냐하면 가벼워서 일하기가 쉽거든. 그리고 보릿집은 이 근처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간단히 집을 지을 수 있지. 꾸러기는 신나게 일했습니다. 보릿집으로 집을 짓는 일은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우와, 다 지었다. 내가 봐도 근사한데? 먹보와 또리는 아직도 멀었을 거야. 꾸러기는 흐뭇한 표정으로 자기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꾸러기는 제가 지은 초가집에 들어가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자 스르르 졸음이 와서 코를 드르렁 드르렁 굴면서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장꾸러기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때 먹보와 또리가 꾸러기의 초가집을 구경하려고 왔습니다. 야, 벌써 다 지었네. 정말 빠르다. 하지만 초가집은 그다지 튼튼해 보이지 않는데. 그렇지 않니, 또리야? 먹보의 말에 또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강하게 불어도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데. 그래도 꾸러기는 잠만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꾸러기 형 같은 게으름뱅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튼튼한 나무집을 지어야지. 먹보는 숲속에 쌓아놓은 통나무를 열심히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기둥, 석가래, 문짝을 만들기 위해 톱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망치로 못을 박아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집을 다 지었습니다. 이제 다 됐군. 아, 힘들다. 역시 나무로 지은 집이 튼튼하고 보기도 좋다. 둘째 먹보는 자기가 지은 집을 바라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더니 배가 고픈걸? 먹보는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합니다. 엄마 돼지가 싸준 도시락을 꺼내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냠냠냠냠. 야, 맛있다. 역시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최고라니까. 먹보가 도시락을 다 먹었을 때 꾸러기와 또리가 찾아왔습니다. 이야, 먹보도 벌써 집을 다 지었네. 나무로 지어서 튼튼해 보이는데. 꾸러기와 또리가 각각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때? 근사하지? 이만하면 웬만큼 강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을 거야. 먹보는 뽐내며 말했습니다. 형들은 참 빨리도 집을 지었구나. 또리는 어떤 집을 지을까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폭풍이 불어와도 무서운 이리가 습격해와도 끄떡없는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할 텐데. 마침내 또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아, 벽돌집을 짓자. 그러면 폭풍도 이리도 막을 수 있을 거야. 또리는 곧 땀을 뻘뻘 흘리며 벽돌을 산 위로 날랐습니다. 영차, 영차.
무거운 벽돌을 산꼭대기까지 나른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리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정도면 집을 지을 수 있겠지? 아우, 힘들어. 또리는 벽돌을 수북히 쌓아놓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잠시 쉰 다음 또리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에 시멘트를 발라가며 쌓아갔습니다. 이때 꾸러기와 먹보가 집 짓는 것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곧 해가 질 텐데 아직도 못 다 지었구나. 꾸러기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글쎄 말이야, 넌 뭘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니? 먹보도 한마디 했지요. 벽돌집을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 대신 튼튼하고 안전하지. 또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윽고 해가 졌습니다. 꾸러기와 먹보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에는 달이 떴습니다. 또리는 밤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한밤중에 집이 다 지어졌습니다. 와, 이제 다 되었구나. 또리는 기쁨에 차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튿날 굶주린 이리가 산에서 내려와 꾸러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안녕, 꾸러기야.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으러 왔다. 이리가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본 꾸러기는 깜짝 놀라 문을 잠갔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이따위 보리찜 문을 잠그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리가 비웃었습니다. 꾸러기는 집안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문을 안 열면 내 입김으로 날려버릴 테다. 후. 이리의 입김은 대단했습니다. 보리집으로 허술하게 지은 꾸러기의 집은 단번에 산산이 흩어져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치 무서운 태풍이 한바탕 휩쓸고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살려줘요! 꾸러기는 정신없이 산 위로 도망쳤습니다. 이놈, 어디로 도망치느냐? 거기 서거래! 이리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꾸러기는 숨이 턱에 닿아 간신히 먹보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먹보야! 큰일 났다! 이리가 나타났어! 사과를 먹고 있던 먹보는 얼른 문을 잠갔습니다. 꾸러기와 먹보는 끌어안고 벌벌 떨었습니다. 먹보야, 이 집은 이리의 입김에도 끄떡 없겠지? 글쎄, 괜찮을 것 같은데. 먹보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으아! 이따 이 집은 단숨에 날려버리겠다. 후! 이리는 힘껏 입김을 불었으나 통나무집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김으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몸으로 부딪혀서 부숴버려야지. 이리는 몸을 힘껏 집에 부딪혔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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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삐그덕거리며 집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먹보의 통나무 집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먹을 것이 한 놈 더 늘었군. 꼼짝 마라. 이리가 덤벼들었습니다. 우와, 살려줘. 꾸러기와 먹보는 있는 힘을 다해
산꼭대기로 도망쳤습니다. 이놈들 어디까지 도망칠 셈이냐? 이리는 뒤쫓아오며 소리쳤습니다. 꾸러기와 먹보는 또리의 집 앞까지 왔습니다. 또리야, 빨리 문 열어. 이리가 나타났어. 두 아기 돼지는 이리에게 잡히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또리의 벽돌집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꾸러기, 먹보, 또리는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리가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집을 날려버리겠다. 꾸러기가 걱정스러운 듯이 또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집은 괜찮겠니? 튼튼한 벽돌집이니까 걱정할 거 없어. 또리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굶주린 이리가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안 열 때냐? 좋아, 어디 두고 보자. 이리는 벽돌집에다 열심히 입김을 불었습니다. 이리의 입김이 아무리 세다 해도 벽돌집을 날려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몸으로 부딪혀서 부셔버릴 테다. 이리는 온 힘을 다해 꽝 하고 벽에 몸을 부딪혔습니다. 어이쿠, 아파라. 벽돌담에 몸을 힘껏 부딪혔으니 힘이 센 이리도 무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뼈가 부러진 이리는 너무 아파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못된 이리 녀석, 꼴 좋다. 아기 돼지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분하지만 이리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리는 이번에는 커다란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리는 돼지 3마리를 한꺼번에 잡아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무래도 아쉬웠던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꼭 부수고 말 테다. 이리는 망치를 마구 휘둘러 벽돌집 벽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망치자루가 부러졌습니다. 그 순간 망치가 이리의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아이쿠, 머리야. 이리의 머리에는 큼직한 혹이 생겼습니다. 뼈가 부러진 데다가 머리까지 다친 이리는 집 부수는 것을 단념하고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만세! 아기 돼지들은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꼼짝없이 잡아먹히는 줄 알았어. 나도 그랬어. 이게 다 튼튼한 벽돌집 덕분이야. 또리가 뽐내며 말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기자 배가 고팠습니다. 아기 돼지들은 사과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과밭에는 이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이번에야말로 잡아먹고 말겠다. 우와, 도망치자. 새 아기 돼지는 급한 나머지 옆에 있는 사과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오르지 못하는 이리는 나무 밑에서 아기 돼지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 돼지들은 내려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기다리기에 지친 이리는 더욱 배가 고팠습니다. 이때 또리가 사과를 따서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리님, 배고프시죠? 맛있는 사과 한 개 드릴까요?
그래? 그거 참 고맙구나. 이리는 군침을 질질 흘리면서 사과를 받으려고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그럼 던질 테니 잘 받으세요. 또리는 사과를 비탈길 쪽으로 던졌습니다. 사과는 떼굴떼굴 굴러 내려갔습니다. 이리는 사과를 집으려고 비탈길을 따라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 틈을 타서 세 마리 아기 돼지는 나무에서 내려와 또리의 벽돌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멍청한 이리 녀석. 잘도 뛰는구나. 하하하하. 또리는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안 이리는 약이 올랐습니다. 저런 꼬마 돼지에게 골탕을 먹다니 아이고 분해. 이리는 어떻게든 아기 돼지들을 잡아먹을 궁리를 했습니다. 옳지,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 굴뚝을 따라 내려가자. 옳지,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 굴뚝을 따라 내려가자. 이리는 사다리를 지붕에다 걸쳤습니다. 큰일 났다. 꼼짝없이 이대로 잡아먹히게 됐어. 꾸러기와 먹보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걱정하지 마. 장작불을 피워 물을 끓이자. 또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꾸러기와 먹보는 또리의 속셈을 알 수 없어 물었습니다. 두고 보면 알게 돼. 또리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굴뚝을 타고 내려온 이리는 펄펄 끓는 물에 텀벙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와, 뜨거워. 끓는 물에 엉덩이를 댄 이리는 비명을 지르며 영영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꾸러기와 먹보는 또리와 같은 벽돌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세 마리의 아기 돼지는 서로 힘을 모아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끝. 옛날 프랑스의 어느 시골에 달타냥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달타냥의 꿈은 훌륭한 총사가 되는 것입니다. 총사란 위험으로부터 국왕을 지켜드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칼싸움을 아주 잘해야만 합니다. 어느 날 달타냥은 털빛이 누런 말인 로진한테를 타고 프랑스의 수도 파리로 향했습니다. 날이 벌써 저물었네.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야겠군. 달타냥은 어느 여인숙 앞에서 말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꼴사나운 말 좀 봐봐. 비웃는 소리가 여인숙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 말을 보고 비웃다니. 어디 혼 좀 나봐라. 달타냥은 기세 좋게 칼을 빼어 들고 여인숙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달타냥의 칼을 솜씨 있게 피하며 후려친 사람은 뺨에 흉터가 있는 검객이었습니다. 검객이란 칼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헤,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분내기 시골뜨기야. 검객이 다시 한번 칼을 빼어 들려는 순간 달타냥은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뺨에
흉터가 있는 검객의 한 패가 뒤에서 달타냥의 머리를 후려쳤기 때문입니다. 달타냥은 다음 날에서야 깨어났습니다. 아마도 여인숙 주인이 기절한 달타냥을 방으로 옮긴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셨군요. 괜찮으십니까? 주인이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주인께 패를 끼쳤습니다. 달타냥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지만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죠? 어제 그 검객들이 손님께서 떨어뜨린 종이를 불사르던데요. 아, 큰일 났다. 그것은 달타냥의 아버지가 총사 대장 트레빌에게 아들을 부하로 써달라는 부탁하는 편지였습니다. 이놈들 다시 만나기만 해봐라. 달타냥은 로진한테와 파리에 다다랐습니다. 하루빨리 총사가 되어야지. 마음이 급한 달타냥은 곧바로 총사 대장 트레빌을 찾아갔습니다. 트레빌의 저택 안뜰에서는 총사들이 칼싸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총사가 되지? 부럽다. 트레빌을 만난 달타냥은 여인숙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뺨에 흉터가 있었단 말이지? 총사대장 트레빌은 달타냥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총리 대신의 부하인데 칼싸움의 명수다. 다음부터는 특히 주의하도록 해라.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던 달타냥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뺨에 흉터가 있는 바로 그 검객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거라! 달타냥은 트레빌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후다닥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계단 밑에서 어떤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팔에 붕대를 감은 총사 아토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달타냥은 사과를 했습니다. 이 시골뜨기야! 눈은 뭐하러 딸고 다니는 거야? 공손하게 사과를 했는데도 그런 욕을 먹고 보니 달타냥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달타냥을 무시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칼싸움으로 결판을 짓자. 12시에 교회 뒤뜰로 와라. 좋다. 그럼 거기서 만나자. 달타냥은 아토스와 결투 약속을 하고 또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문지기와 이야기하고 있는 총사 포르토스와 부딪혀 두 사람이 함께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급해서 그만. 멍텅구리 같으니라고 똑바로 보고 다녀. 몸집이 커다란 포르토스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뭐? 멍텅구리라고? 용서할 수 없다. 칼싸움으로 결판을 짓자. 달타냥도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이 포르토스와 결투를 하겠다고? 그거 재미있게 됐군. 1시에 성 뒤로 오너라. 달타냥은 또 결투 약속을 한 것입니다. 서둘러 문 밖으로 나와서
이리저리 찾아보았으나 뺨에 흉터가 있는 그 검객은 없었습니다. 화가 난 달타냥은 돌멩이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아! 공교롭게도 달타냥이 걷어찬 돌멩이가 총사 아라미스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힌 것입니다. 아라미스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마에 상처를 내다니 용서할 수 없다. 결투로 결판을 내자. 좋다. 그럼 2시에 여기서 만나자. 그때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번째 결투 시간이 됐군. 달타냥이 교회 뒷돌로 가니 팔에 붕대를 감은 아토스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약을 먼저 바르시오. 달타냥은 상처에 바를 약을 내밀었습니다. 내 상처를 먼저 치료한 다음에 싸우자는 말인가? 하! 기특한 친구로군. 하지만 난 왼손만으로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 남의 성의를 무시하는군. 좋다. 그럼 시작해 볼까? 잠깐만 기다려라. 증인이 2사람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결투에는 의뢰 증인이 있는 법입니다. 이윽고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사람의 증인은 달타냥과 결투 약속을 한 포르토스와 아라미스였습니다. 만약 내가 아토스에게 진다면 그대들과의 결투는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그럴 경우에는 그대들이 양해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달타냥의 태도는 너무나도 의젓하였습니다.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삼총사는 마음속으로 크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챙! 달타냥과 아토스가 칼을 맞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어라! 총리 대신의 부하들이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결투를 하다니 모두 체포한다! 총리 대신의 부하 5명에게 에워싸인 달타냥은 날쌔게 그 대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달타냥의 날쌘 공격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대장이 쓰러졌습니다.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삼총사도 나머지 부하 4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저 꼬마 녀석의 칼솜씨가 보통이 아니군. 삼총사는 달타냥의 칼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소식을 전해들은 국왕과 총사 대장 트레빌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총리 대신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야. 그 부하들도 모두 난폭한 자들 뿐이지. 가장 힘이 센 대장을 그대가 해치웠다지? 국왕은 달타냥에게 많은 상금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상금은 우리 넷이 나누어 갖도록 해요. 달타냥은 상금을 삼총사와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4사람은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타냥은 총사대의 수습 총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타냥이 집에 돌아오자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달타냥이 달려가 보니 남자들이 여자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달타냥은 칼을 빼어 들고 남자들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여자가 인사를 했습니다. 달타냥은 어찌된 일인지 깔달글 물어보았습니다. 총리 대신의 부하들이 저를 해치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니, 왜요? 저는 안 왕비님을 모시고 있는 콩스탕스랍니다. 그런데 안 왕비님은 영국의 버킹엄 공작과 비밀리에 한번 만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프랑스와 영국과는 사이가 나빠서 두 나라 사이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안 왕비님은 영국의 버킹엄 공장에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힘써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콩스탄스는 잠시 숨을 돌리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버킹엄 공작은 왕비님의 부탁을 선선히 들어주셨지요. 왕비님은 국왕께서 선물로 주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감사의 표시로 공작에게 주셨어요. 이걸 총리 대신의 부하들이 모았던 거예요. 총리 대신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좋지 못한 꾀를 생각해 냈다는 것입니다. 총리 대신은 즉시 국왕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습니다. 폐하, 며칠 후 폐하의 결혼 기념 파티에 왕비님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나오시도록 하십시오. 그 목걸이는 왕비님께 아주 잘 어울리실 것입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국왕은 즉시 왕비에게 결혼 기념 파티에 그 목걸이를 하고 나오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그 목걸이는 이미 버킹엄 공작이 영국으로 가지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왕비는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국왕이 버킹엄 공작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다급해진 왕비는 콩스탕스를 불러 말했지요. 버킹엄 공작한테 가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돌려받아 가지고 올 사람을 찾아봐다오. 달타냥은 콩스탕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왕비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달타냥은 콩스탕스를 발에다 주고 나서 삼총사를 찾아갔습니다. 좋아, 우정을 맹세한 우리들이 아닌가? 넷이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들은 삼총사들도 찬성을 했습니다. 네 사람은 말을 타고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본 총리 대신의 부하가 총리 대신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뭐야, 또 그 녀석들이? 이번에야말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총리 대신은 자기 부하들에게 삼총사와 달타냥을 없애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총리 대신은 영국에 있는 여자 스파이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 왕비 목걸이에서 다이아몬드 2알만 훔치도록 하여라.
한편 항구로 향하던 달타냥과 삼총사는 총리 대신의 부하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네 사람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워낙 상대편의 수가 많았습니다.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가 차례차례 쓰러졌습니다. 항구에 다다랐을 때는 달타냥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총리 대신의 부하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들과 싸우다가는 영국으로 가는 배를 놓치고 말겠어. 달타냥은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푸른 망토의 사나이를 잽싸게 때려 뉘었습니다. 이 녀석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다. 달타냥은 총리 대신 부하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달타냥은 무사히 배에 올라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달타냥은 곧바로 버킹엄 공작의 저택으로 가서 왕비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소. 버킹엄 공작은 달타냥에게 인사를 하고 곧 편지를 읽었습니다. 버킹엄 공작은 즉시 목걸이를 넣어둔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 목걸이에 다이아몬드가 2알이 없어졌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총리 대실의 짓이야. 하지만 달타냥, 염려할 것 없소. 공작은 곧 보석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와 똑같은 것을 2알만 빨리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얼마 안 돼요. 목걸이에 달린 것과 똑같은 다이아몬드 2알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빨리 왕비님께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달타냥은 공작이 마련해준 배를 타고 무사히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달타냥으로부터 받은 목걸이를 건네받은 콩스탕스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국왕과 왕비의 결혼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안 왕비는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음흉한 총리 대신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국왕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폐하, 왕비님의 목걸이에는 다이아몬드가 2알 모자랍니다. 국왕은 그 까닭을 물었지요. 왕비님께서는 그 목걸이를 버킹엄 공장에게 선물하셨답니다. 총리 대신은 그동안의 사정을 국왕에게 다 일러바쳤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로 하여금 훔치게 한 다이아몬드 2알을 내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괘씸한 지고 내가 직접 조사해보리라. 국왕은 왕비와 춤을 추면서 목걸이에 다이아몬드를 하나하나 세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왕비의 목걸이에는 다이아몬드가 틀림없이 12알 박혀 있었습니다. 무엄한 자로구나. 감히 국왕이 나를 놀리다니. 국왕은 총리 대신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크게 노했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 무엄하게도 거짓말을 한 총리 대신은 그 이유를 밝혀라. 총리 대신이 할 말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왕비와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게 분명하구나.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버려라. 총리 대신은 망신만 당하고 물러갔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왕비는 기뻐하며 달타냥에게 많은 상금을 내렸습니다. 더욱 기쁜 일은 도중에서 쓰러졌던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삼총사가 무사히 돌아온 것입니다. 달타냥과 삼총사는 손을 맞잡고 모두 기뻐했답니다. 끝.